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흘려보내요. 그러다 정작 떠나보낸 뒤에야 아, 그게 신호였구나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어디에도 손을 짚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혹시 무릎이나 방바닥, 의자 팔걸이를 짚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셨나요? 그러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위험 수치가 뚝 떨어져서 아, 이제 관리 잘 됐다 싶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첫 번째 신호는 어느 평범한 동창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에 사는 윤기태님은 올해 71예요. 그날도 동창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옆에 앉았던 친구분이 자기도 모르게 팔을 턱 잡아줬답니다.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 하고요. 다들 한바탕 웃고 넘겼죠. 윤기태 님도 나이 들어 그렇지 뭐 하고 같이 웃으셨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앞으로의 한 해를 가를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실 윤기태 님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소파에서 일어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려면 꼭 무릎을 짚어야 했고, 버스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더 꽉 쥐게 됐죠. 그런데 본인도 식구들도 똑같이 여겼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뭐 그 나이엔 다 그러려니 하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힘드실 테니까 쉬시라고 점점 더 앉아만 계시게 했고요. 그런데 왜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단순한 동작이 그렇게 중요한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 힘든 걸 그저 무릎 탓이려니 하세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건 사실 우리 몸 전체가 한꺼번에 힘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다리 근육이 밀어올리고 허리가 받쳐주고 균형 감각이 잡아주고 그 짧은 순간에 피가 머리 끝까지 돌아줘야 일어설 때 핑 돌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비로소 가뿐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자동차가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평평한 길에서는 엔진이 조금 약해져도 좀처럼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오르막을 만나는 순간 힘이 붙이는 게 단번에 드러나잖아요. 우리 몸한테는 일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오르막이거든요. 앉고 누울 땐 멀쩡해 보이던 몸이 일어설 때 비로소 속을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설 때 손을 꼭 짚어야 하는 분과 가뿐히 일어나는 분, 이 두 분의 이후 사망 위험이 적게는 2배, 많게는 대여섯 배까지 벌어졌어요. 여러 나라 연구가 똑같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다리 힘이 빠진다는 건요, 다리가 아니라 온몸의 기력이 같이 주저앉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다행히 윤기태님은 그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일어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손을 뻗어서 침대 모서리를 짚고 있더래요. 늘 하던 동작인데 그날따라 낮에 들은 친구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답니다. 자네 언제부터 힘이 이렇게 없어졌나 하던 그 말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러다 머지않아 자식들 손에 일으켜 세워지는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고 며칠 뒤부터 작은 것부터 바꿨어요. 의자를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몇 번씩, 텔레비전 보면서 밥 먹고 나서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진다길래 끼니마다 달걀이든 두부든 고기 한 점이든 꼭 챙겨 드셨고요. 처음엔 표가 안 났대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또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이번엔 윤기태님이 손 안 짚고 척 일어났어요. 아까 그 친구분이 요즘 뭘 먹길래 그러냐고 물었답니다. 윤기태님이 웃으며 그러더래요.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친구분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은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일어나실 때 손을 짚으셨고 앞으로 말씀드릴 신호들 중에 나도 그런데 싶은 게 두세 개 겹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지나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겹치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윤기태님 기억하시죠? 친구분의 말 한마디 흘려듣지 않고 알아챈 덕분에 다시 손 안 짚고 척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미리 알면 되돌릴 수 있는 건 일찍 챙겨서 늦추고 되돌릴 수 없는 건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르고 흘려보내면 손 쓸 새도 없이 갑작스러운 작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손 힘입니다. 요즘 들어 꽉 닫힌 병뚜껑이나 김치통 뚜껑을 못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 행주를 짜도 예전만큼 물이 쭉 빠지지 않고 장바구니를 조금만 들어도 손가락이 금세 풀려버리고요. 이걸 다들 손목이 약해졌나 관절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세요. 그런데 그렇게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은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손아귀 힘은 우리 몸 전체의 근력을 비춰주는 작은 거울 같은 거예요. 부엌에서 저울에 한번 올려보면 재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손에 들어가는 힘 하나로 온몸의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손 힘이 빠진다는 건 팔뚝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리도 허리도 몸 곳곳의 근육이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줄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시작돼요. 평소엔 멀쩡해 보이시다가도 감기 한번 심하게 앓거나 어디 부딪혀 며칠만 누워 계셔도요, 받쳐줄 근육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작은 병치레 한 번이 다시 못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손 힘이 단순한 악력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몸을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나라의 연구들이 한결같이 보여줘요. 손에 힘이 빠질수록 이후 사망 위험이 또렷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예전엔 한 손으로 쓱 따던 병뚜껑을 이제 두 손으로 힘겹게 돌려야 열리고, 손주와 손을 맞잡았을 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이런 말을 듣는 딱 그 정도예요. 몇 년에 걸쳐 슬그머니 빠지는 정도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만큼만 빠져도 위험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이 손 힘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지를 혈압보다도 더 정직하게 알려준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다들 혈압 수치는 그렇게 챙기시면서 정작 손 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다행인 건 손 힘은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빈 페트병을 하루 몇 번씩 힘줘서 쥐었다 펴거나 마른 수건을 빨래 짜듯 비틀어 쥐는 것만으로도 두세 달이면 손아귀가 눈에 띄게 단단해져요. 손 힘을 다시 키우는 건 곧 온몸이 위기를 버텨낼 힘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앞에 두 신호는 그래도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이라 마음만 먹으면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정반대예요. 가족들이 오히려 이제 좀 편안해지셨네 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호거든요. 좋아 보이는 게 어떻게 위험한 신호일 수 있을까요? 수원에 사는 한복선님, 올해 74시세요. 손주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며칠 머물렀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부터 뭔가 좀 이상했답니다. 한복선님이 손주 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상을 차리다 말고 식탁에 앉은 채로 스르르 졸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 손주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요. 손주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연세 드셨으니 피곤하신가 보다. 오히려 잘 주무시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밤도 일찍 주무시고 다음날 낮에도 텔레비전을 켜둔 채 한참을 주무시고요. 그 모습이 그저 평온하게만 보였답니다. 그게 며칠 뒤 손주를 덜컥 겁먹게 할 줄은 그땐 몰랐고요. 며칠째 되던 날이었어요. 손주가 옆방에서 할머니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 한복선님이 도통 대답이 없으셨어요. 들어가 보니 앉은 채로 깊이 잠들어 계셨고 흔들어 깨워도 한동안 멍하니 손주를 못 알아보셨답니다. 그제야 손주는 알았어요. 이건 잘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잘 주무시는 게 어째서 걱정스러운 신호일 수 있을까요? 밤잠이 충분한데도 낮에 자꾸 깊고 길게 주무신다면 그건 잘 쉬어서가 아니라 깨어있을 기운이 떨어져서일 때가 많아요. 이건 텔레비전 리모컨 건전지하고 비슷해요. 건전지가 닳기 시작하면 버튼을 눌러도 잘 안 먹혀서 자꾸 더 세게, 더 여러 번 누르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기력이라는 건전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하루를 버티려고 자꾸 더 누워서 채우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그 충전이 예전만큼 차지를 않는 거예요. 올해 나온 연구 하나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 1300명을 무려 19년이나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결과가 이래요. 하루 낮잠이 1시간씩 늘 때마다 이후 사망 위험이 13%씩 올라갔습니다. 낮잠이 길고 잦을수록 그만큼 또렷하게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낮잠이 사람을 해친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늘어난 그 잠이 몸속 어딘가 이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잠깐씩 자는 짧은 낮잠은 오히려 괜찮아요. 문제는 자꾸 길고 깊게 빠져드는 그 변화인 거죠. 한복선님의 손주는 그 잠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본대로 부모님께 전했어요. 놀란 부모님이 한복선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죠. 다행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신 기력과 영양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바꾼 게 있어요. 낮에 무작정 주무시게 두는 대신 기운이 그나마 두는 오전에 짧게라도 함께 걷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챙기고 달걀이며 두부며 단백질이 드는 음식을 조금씩 더 올렸어요. 낮잠도 길게 한 번보다 짧게 끊어서 주무시게 했고요. 석 달쯤 지나자 한복선님은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어느 날은 손주한테 먼저 전화를 거셨대요. 요즘은 낮에 통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깨어있을 기운이 돌아온 거예요. 이번 신호가 드러나는 곳은 다름 아닌 식탁 앞이에요. 하루 3번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인데도 다들 그냥 지나치죠.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입맛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식사를 부쩍 적게 하시면 자식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연세 드시니 건강 생각해서 소식하시나 보다. 절제를 잘하시네. 이렇게요. 그런데 막상 곁에서 보면 절제가 아니라 당기지가 않아서 수저를 내려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 명절마다 그렇게 찾으시는 음식까지도 시들해졌다면 그건 건강한 소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조금 줄어드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좋아하던 것마저 맛이 없어지는 건 결이 전혀 달라요. 이건 꺼져가는 아궁이 불을 떠올리시면 돼요. 장작불이 활활 탈 때는
자꾸 장작을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장작을 더 넣어줘도 예전처럼 확 타오르지 못해요. 불길이 줄면서 들어가는 장작도 점점 적어지고요. 이제 장작이 덜 드네? 잘 됐다 싶지만 그건 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불씨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입맛은 몸이 연료를 넣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게 꺼졌다는 건 몸이 더는 연료를 돌릴 기력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들어오는 음식이 줄면 몸은 버티려고 자기 살과 근육을 태워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면 입맛은 더 떨어지고 또 살이 빠지고 한번 이 내리막에 들어서면 점점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노년의 입맛이 떨어지는 건 조금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 전체가 주저앉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거꾸로 받아들인 한 가족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있어요. 평생 입맛 좋으시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갈비찜에도 두어 점 드시곤 수저를 놓으셨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절제 잘하시네 이렇게 오히려 잘 됐다 싶었답니다. 그러다 반년쯤 지나자 어머니 발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일어서다 휘청이기 시작하셨어요. 그제야 알았대요. 그건 절제가 아니라 몸이 더는 음식을 받아들일 기력조차 없다. 이렇게 보낸 신호였다는 걸요. 그러니 입맛이 없으시다고 그럼 적게 먹지 뭐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한 끼를 많이 못 드시겠으면 조금씩 자주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챙겨주시고요. 무엇보다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단백질을 끼니마다 꼭 챙겨 드세요. 빠지는 근육을 붙잡아야 그 내리막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식탁에서 놓치는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바로 옆 물컵에도 신호가 숨어 있어요. 5번째 신호는 바로 물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하루 종일 물 한 잔 제대로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가족이 챙겨드려도 됐다, 안 마셔도 괜찮다 하시고요. 그러면 다들 우리 어머니는 원래 물을 안 좋아하셔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작 놓치기 쉬운 건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른 줄을 못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젊을 땐 몸에 물이 부족하면 곧바로 목이 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목마름을 알리는 감각 자체가 무뎌져요. 몸 안은 바싹 말라가는데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목 안 마른데 뭘 마셔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안심할 게 아니라 경고인 거예요. 이건 오래된 보일러의 경고등하고 똑같아요. 보일러는 물이 부족해지면 경고등을 켜서 물 채워라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장치가 고장나면 정작 물이 바닥나도 아무 신호 없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안이 펄펄 끓어서 과열되고 결국엔 망가져서 멈춰버려요. 우리 몸에선 갈증이 바로 그 경고등이거든요. 그 등이 꺼져버리면 몸이 말라서 위험해지는데도 본인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한여름이었어요.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답니다. 온 가족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단단히 큰 병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이었어요. 며칠째 물을 거의 안 드신 탈수였던 거예요. 물을 며칠 제대로 챙겨 드시게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갈증을 못 느끼시는 그 사이 몸은 위험한 데까지 바싹 말라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일어설 때 핑 돌아서 넘어지시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는 갈증,
그 느낌 하나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두고 미리미리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한 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자주요. 경고등이 고장났으면 시계를 보고 챙기면 되니까요. 여섯 번째 신호는 본인도 가족도 나이 탓이지 하며 가장 무심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세상에서 조금씩 떼어놓는 무서운 신호고요. 바로 귀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고 대화 도중에 자꾸 뭐라고 하며 대묻게 된다면 다들 이제 귀도 어두워지네,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이 귀가 어두워지는 게 사실은 10가지 중에서도 손꼽히게 위험한 신호예요.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귀가 어두워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번져요. 이건 스웨터의 실밥 하나가 풀리는 것과 같아요. 실밥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옷 전체가 줄줄이 풀려버리잖아요.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먼저 대화가 줄어들어요. 자꾸 대묻기 미안하니까 웃고 넘기고, 모임에 나가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 점점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람과 멀어지고 머리에 들어오던 자극이 끊기면서 몸도,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빠르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잘 안 들리는 걸 그대로 두면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치매 원인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이 난청, 귀가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도 앞서고요. 게다가 귀가 많이 어두워진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이후 사망 위험까지 약 20% 높게 나타났어요. 단순히 소리 하나 놓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수명이 같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이건 거의 유일하게 도구 하나로 되돌릴 수 있는 신호거든요. 70에서 84세 사이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한 연구가 있어요. 안 들리던 분들에게 보청기를 끼워드렸더니 특히 치매 위험이 높았던 분들은 3년 뒤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귀에 끼우는 작은 기계 하나가 맑은 정신을 그만큼 더 오래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 보청기를 그냥 소리 키우는 기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잘 듣는 게 곧 머리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귀 좀 어두운 게 뭐 대수냐 하고 미루지 마시고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일찍 챙기셔야 합니다. 앞에 6가지는 그래도 어딘가 약해지고 나빠진다, 이런 신호였어요. 그런데 7번째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검진 결과 수치가 오히려 좋아져서 관리 잘 됐다 이러면서 마음을 놓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광주에 사는 배상철님, 올해 78이세요. 평생 혈압약이며 콜레스테롤 약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몇 년 동안 높던 수치가 뚝 떨어져서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약 끊어도 되겠다. 배상철님은 곧장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아내분은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거든요. 남편이 약을 더 챙긴 것도, 운동을 시작한 것도,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 몇 달 부쩍 살이 빠지고 입맛도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기운도 눈에 띄게 처져 있었어요. 한 것도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약해졌는데 수치만 저절로 좋아졌다는 게 영 믿업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일부러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수치가 내려간 거라면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살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기운이 처지는데 수치만 저절로 뚝 떨어진 경우예요. 이건 오래된 나무 기둥하고 똑같아요. 기둥이 속까지 꽉 차 있을 땐 들면 묵직해요. 그런데 속이 삭아서 텅 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워진 기둥을 들고 다루기 좋아졌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벼워진 건 좋아진 게 아니라 속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의 수치도 꼭 이래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뚝 떨어진 수치는 관리가 잘 된 게 아니라 몸속이 삭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낮은 쪽이 오히려 좋지 않은 흐름과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배상철님의 아내는 그 좋아진 수치가 끝내 미덥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을 함부로 끊지 못하게 하고 대신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게 했죠. 알고 보니 몸 안에서 기력과 영양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고 수치는 그 바람에 같이 떨어진 거였어요. 원인을 일찍 잡은 덕에 배상철님은 다시 끼니를 채우고 빠졌던 기운을 조금씩 되찾으셨어요. 나중에 아내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때 좋다고 약을 딱 끊고 넘어갔으면 남편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놓칠 뻔했다고요.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애써 관리한 것도 아닌데 수치가 저절로 좋아졌고 거기에 살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기운까지 처진다면 그건 반길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는 결이 좀 달라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식구들이 흔히 오히려 잘 됐다 하고 넘기는 신호고요. 전주의 한 동네에 박현철님이라고 올해 80 되신 분이 계셨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늘 평상에 나오셔서 오가는 사람들과 말을 섞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평상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게 봤어요. 옆집 이웃도 연세 드셨으니 바깥바람 쐬는 것도 귀찮으신 거겠지. 집에서 편히 쉬시니 다행이라고 여겼죠. 박현철 님도 이젠 나가는 게 다 귀찮다. 집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족들도 오히려 마음을 놓았어요. 돌아다니다 넘어지시느니 집에 계시는 게 안심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편한 집이 박현철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하면 몸이 놀랄 만큼 빠르게 무너져요. 이건 화초하고 비슷해요. 볕 잘 드는 곳에서 쑥쑥 크던 화초도 그늘진 구석으로 옮겨놓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시름시름 시들어가잖아요. 사람한테는 사람들 틈,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 햇볕이거든요. 그게 끊기면 말수가 줄고 끼니를 거르고 머리에 들어오던 자극이 사라지면서 몸도 마음도 같이 가라앉아요. 실제로 여러 나라의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과 끊긴 채 외롭게 지내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위험이 30% 가까이 높았어요. 이게 담배를 하루 15개피 피우는 것에 맞먹고 비만보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냥 편히 쉬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박현철님은 그렇게 몇 달 만에 폭삭 수척해졌어요. 누가 봐도 알아볼 만큼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째 박현철님 기척이 통 없었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벌써 평상에서 마주쳤을 텐데 말이죠. 영 마음에 걸려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더 두드리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 문틈으로 본 건 대낮인데도 불 하나 켜지 않은 방이었어요. 그 안에 박현철 님이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여러 날 제대로 못 드신 채 누가 와도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얼굴로요. 며칠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이웃은 그대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곧장 가족에게 알렸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모셔나와 평상에 앉히고 친구분들 손에 이끌려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고 경로당 점심자리에 끼게 했어요. 처음엔 박현철 님도 영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틈에 다시 섞이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말수가 돌아오고 끊겼던 입맛도 조금씩 살아났어요. 반년쯤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 옆집 이웃이 평상 앞을 지나다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대요. 한동안 텅 비어있던 그 자리에 박현철 님이 예전처럼 떡하니 나와 앉아 계셨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요즘 왜 이렇게 통 안 보였냐,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다 감기 걸린다며 잔소리를 하면서요. 불 꺼진 방에서 발견됐던 그분이 맞나 싶어 이웃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반가워서 웃음이 나면서도 어쩐지 코끝이 찡했고요. 이웃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그날 문을 안 두드리고 지나쳤으면 지금쯤 저 평상은 영영 비어 있었을 거라고요. 박현철 님이 다시 사람들 틈으로 나온 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변화였잖아요. 9번째 신호는 그보다 더 안쪽에서 더 조용히 찾아와요. 어쩌면 10가지 중에서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몰라요. 평생 깐깐하고 고집세고 잔소리도 많던 분이 어느 날부터 부쩍 순해지셨다면 어떠세요? 화도 잘 안 내시고 뭘 해도 아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하시고, 그렇게 챙기시던 일에도 이제 됐다,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가족들은 되게 반겨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제 마음 내려놓고 곱게 늙으시는구나 하고요. 물론 정말로 마음이 넉넉해지셔서 그런 거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살피셔야 돼요. 그게 편안해진 건지 아니면 관심을 거둔 것인지를요. 평생 좋아하시던 일도 시들해지고 그렇게 챙겨보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안 보시고 손주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기지 않으신다면 그건 성격이 둥그러진 게 아니라 세상 일에서 마음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기력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사람은 화낼 힘조차 없어져요. 다투거나 따지거나 욕심내고 서운해하는 것도 다 기운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기운마저 다하면 미운 사람도 그러려니 속상한 일도 그러려니 모든 게 시들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안으로 잠겨요.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붙들던 마음의 끈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걷어진 마음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가장 알아채기 어렵고 그래서 떠나보낸 뒤에 가장 많은 가족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신호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기보다 마음이 보내는 가장 마지막 인사에 가까운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가족이 바로 이걸 좋아지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정태식님은 한동안 기운이 없어 자리에 누워 계신 날이 많았어요. 식구들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태식님이 거짓말처럼 환해진 얼굴로 일어나 앉으셨어요. 며칠 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오랜만에 농담까지 하시고 눈빛도 또렷하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고비를 넘기셨구나, 다시 기운을 차리셨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정태식님은 평소 안 하시던 일들을 하나씩 하셨어요.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 앉히셨어요. 손을 꼭 잡고는 그동안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일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놓으셨어요. 10년 넘게 등 돌리고 지내던 동생한테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청하셨고요. 평생 무뚝뚝하던 분이 며느리 손까지 잡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러셨어요. 막내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 다 나으셨네, 또 올게요 아버지 하니까 정태식님은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꺼져가던 분이 갑자기 환하게 살아나는 걸 옛 어른들은 회광반조라고 불렀어요. 촛불이 다 타서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 밝아지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회광반조가 꼭 그래요. 다 타들어간 초가 남은 힘을 마지막으로 끌어모아서 환하게 타오르는 거죠. 그 환함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작별의 인사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 회광반조가 모든 분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기운을 차리신다고 해서 그게 다 작별의 신호인 것도 아니고요. 정말 고비를 넘기고 다시 회복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래 약해져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환해지신다면 좋아지셨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 곁을 조금 더 지켜드리시라는 거예요. 정태식 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화나던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새벽, 정태식 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다들 이제 괜찮아지신 줄 알고 마음 놓고 잠든 사이예요.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신 것도, 10년 넘게 등 돌렸던 동생에게 건 전화도, 며느리에게 건넸던 말 한마디도 그게 다 작별 인사였다는 걸요. 좋아지신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떠나신 거였어요. 큰아들은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흘 중 하루는 아버지가 유독 자기 손을 오래 잡고 계셨대요. 그때 바쁘다고 아버지 이따 얘기해요 하고 슬그머니 손을 놓았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 사흘 동안 아버지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셨는지 이제는 영영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그게 작별인 줄 알았더라면 그 손 한 번이라도 더 꼭 잡아드렸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신호를 받고도 후회 없이 보내드린 가족이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김옥자님은 82이셨어요. 이분도 한동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누워 계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거짓말처럼 화색이 돌았어요. 정신이 또렷해지고 안 드시던 밥도 찾으시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옥자님의 딸 은영님은 처음엔 어머니가 좋아지신 줄 알고 기뻤어요. 그런데 문득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오래 약해져 있던 분이 갑자기 환해지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던 그 이야기요. 은영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정신을 차렸죠.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족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다 모였고 손주들까지 둘러앉아 며칠을 함께 보냈어요. 김옥자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렸고요. 가족들도 그동안 못했던 말을 전했어요.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때는 미안했다고요. 김옥자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며칠 뒤 김옥자님은 가족들이 모두 손을 잡은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슬픔이야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은영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서 보내드리고도 마음의 응어리가 없었다고요. 그 며칠이 평생의 선물이었다고요. 같은 신호였습니다. 다만 한쪽은 몰라서 놓쳤고 한쪽은 알아서 곁을 지켰어요. 그 차이가 작별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습니다. 이 신호들은 부모님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아끼는 사람에게 꼭 한번 전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요. 그리고 그 신호가 보이거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곁에 오래 머물면서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떠나보낸 분들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 늘 그 작고 평범한 순간이더라고요.